면역력 키우려면 이거부터 끊어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모든 일상이 멈추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몸에 좋은 음식을 얼마나 먹었나 적어보시고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건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생활이란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스스로 탐구한 올바른 섭생법의 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유명 과자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과자 기술자들도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 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 서적 등을 읽으며 국내외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탐독하면서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팬데믹, 음식에 답이 있다. 지구촌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가 바뀔 지경입니다. 선진국들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넌더리 나도록 집요한 이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낯선 말이 이젠 익숙해졌지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팬데믹은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여러분 기억에 각인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따위가 그것입니다. 이들 팬데믹의 원인은 당연히 바이러스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강력한 전파력을 갖습니다. 인구 증가, 교통수단 발달, 글로벌화 등이 그 전파력을 더욱 부추기죠. 지구촌이 일순간에 아노미에 빠진 이유입니다. 암울하게도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더 잦을 것이라고 하네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사가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인가요? 팬데믹이라고 해서 꼭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굳이 이름 짓자면 비바이러스성 팬데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풍토병처럼 되어버린 이른바 현대병을 보시죠. 비만, 고혈압, 고혈당 따위를 앞세우는 대사증후군이 그 뿌리입니다. 악화하면 암, 심내혈관 질환, 당뇨병 따위가 되죠. 이들 병만은 1세기 전만 해도 희소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을에 걸리는 유행병처럼 되었지요. 또 다른 유형의 팬데믹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까닭입니다. 21세기의 전염병이자 비바이러스성 유행병이죠. 현대병에는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요즘 정신과 의원이 성업 중이라지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어디 우울증 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품행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짜증에다 고성, 욕설입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지요. 그럼 대사증후군에 이어 정신질환도
팬데믹의 그물망에 넣을 수 있겠네요. 둘 다 비바이러스성 유행병입니다. 바이러스성이건 비바이러스성이건 팬데믹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회 안녕을 통째로 흔드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코로나19를 예언하잖아요. 현대병의 기세는 나날이 드세지고 있고요. 생활습관병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죠. 문제의 인식부터 시작하시죠.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 단언컨대 팬데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들 속에 코로나나 현대병 같은 팬데믹성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인사가 너무 도발적이었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안녕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음식과 팬데믹의 역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든 알면 피할 수 있지요. 팬데믹 시대의 가장 안전한 백신,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식생활에 관한 한 아는 게 힘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전체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가전체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한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몸은 어떤 큰 건물처럼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벽돌을 세포라고 부르더군요. 개수를 세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한 사람 몸을 이루는 세포가 보통 수십조 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세포 한 개의 크기는 무척 작겠죠. 그렇습니다. 세포는 너무 작아 한 개를 떼어내면 맨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포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지만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관이랍니다. 그 안에서는 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생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팔을 움직였다면 팔을 이루는 세포들 안에서 어떤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를 움직였다면 다리를 이루는 세포들 안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지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 물과 거름을 주잖아요. 그것이 식물의 에너지원이죠. 동물에겐 에너지원으로 먹이를 주고요. 여러분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의 에너지원이에요. 식사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지요. 세포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인 만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도 식생활을 한답니다. 세포에 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 에너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포 혼자서는 절대로 에너지원을 섭취하지 못해요. 꼭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굴까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존재겠네요. 세포에 생명을 넣어주는 은인이니까요. 그 천사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천사라고 하니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만큼 제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자긍심이 무척 강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덕분에 여러분 몸의 세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의 존재가 곧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짝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열쇠가 하나 있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물품이죠. 황금 열쇠는 아닙니다만 늘 광채가 번뜩입니다. 항상 잘 닦아 놓거든요. 만일 녹이라도 쓸면 큰일입니다. 쓰는데 당장 지장이 생기니까요. 뭐 하는데 쓰냐고요? 열쇠니까 뭔가를 여는데 쓰겠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세포의 입입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 몸의 세포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할 수 없거든요. 먹을 것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입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세포 입장에선 제가 식사 도우미인 셈이죠. 말이 도우미지 보통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스러운 도우미입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이는 곧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나요? 저는 어떤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학자들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 호르몬의 하나랍니다. 전문가들은 저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인슐린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한두 번은 들어보셨겠죠. 여러분은 무척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바로 그 인슐린이랍니다. 한낱 호르몬인 주제에 뭐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제 자랑을 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저를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다지 주목받는 호르몬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전문가들이 저를 각별히 여기기 시작했죠. 요즘엔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송구하게도 서양의 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으로 부른답니다.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이지요. 기왕 자랑하는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드렸답니다. 줄 잡아도 10분은 될걸요. 호르몬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많은 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마스터 호르몬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충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마스터 호르몬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약속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저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음식에 따라 저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저를 몹시 불안하게 하죠. 인간 세상의 음식을 둘로 나눈다면 저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과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를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겠죠. 뭘까요? 여러분은 보통 단맛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할까요? 천만에요. 저는 여러분이 단맛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불안해집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음식이 바로 단맛의 대명사, 설탕이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야겠지요. 여러분이 설탕 음식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합니다.
가공식품 산업의 쌀, 언론이 즐겨 인용하는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의 식생활에서 설탕의 위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설탕 없는 가공식품 산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설탕을 식탁의 권력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이 거물급 식품과 제가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에겐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식생활의 아픈 단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대개 설탕을 싫어합니다. 다만 호르몬 가운데서도 저 인슐린이 유독 설탕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냐고요? 여기서는 설탕 대사와 관련한 약간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탕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분해 속도입니다. 설탕은 무척 빠르게 분해됩니다. 단순당인 포도당과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품 성분, 이를테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당을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당은 입자 표면이 위산이나 각종 소화효소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탕이 소화되어 분해되면 포도당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당도 함께 나오는데 이 과당도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포도당이 빠르게 많이 나온 만큼 흡수도 그대로 왈칵 이루어지겠죠. 포도당들이 물밀듯 혈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솟구칠 수밖에요. 고혈당입니다. 이때의 포도당은 저에겐 차라리 테러리스트예요. 제가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지요.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저를 공궁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일순간에 포도당이 씨가 말라 버립니다. 혈당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저혈당입니다.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합니다. 빨리 포도당을 넣어달라고 사방에서 탄원이 빗발칩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생리적 욕구는 단 것을 먹고 싶다입니다. 단 것 속에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죠. 여러분의 손이 저절로 단 음식 쪽으로 향합니다. 만만한 것이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따위죠. 맛이 유난히 황홀하실 터입니다. 미각 말초의 욕구를 해소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 안은 또다시 테러리스트의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고혈당입니다. 제가 또 긴급 출동해야지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혈당치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설탕이 만드는 악순환이에요. 또 저혈당. 다시 단 음식 탐닉. 고혈당. 저의 출동. 저혈당. 이 소동이 겉으로는 단지 단 것 탐닉으로만 보일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이미 중독의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설탕 중독이죠. 설탕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터입니다. 물론 설탕 대사 과정에서 메스칼린 같은 마약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도 있지만요. 당분이 인체 내에서 대사될 때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자연의 영양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물질들은 사실 저에겐 귀한 친구랍니다. 이 물질들이 있어야 제가 편히 일할 수 있거든요. 당분의
경거망동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정제당인 설탕에는 그런 저희 친구들이 없지요. 여러분 몸에서 혈당치 급상승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설탕을 가장 싫어하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설탕은 또한 영양분 도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이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분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귀한 영양분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죠. 설탕 탐닉자가 필연적으로 미량 영양분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혈당치 난조와 영양분 불균형, 그 쌍검에 의해 생긴 상처가 바로 현대병과 면역력 약화인 것이죠. 설탕만 그런가요? 모든 정제당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치는 어떻습니까? 널뛰기처럼 급등락하지는 않는지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은 없는지요?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잦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 대사 호르몬인 제가 기진맥진합니다. 쉴 새 없이 일터에 들락날락해야 하니까요. 저의 짝꿍인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치가 널뛰기를 하면 좌불안석이 됩니다. 혈당치가 빠르게 오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포들이 포도당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식사 도우미라는 작자가 강제로 먹이거든요. 한두 번은 먹어주지만 계속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갈 곳 없는 포도당들이 흉물스럽게 변하여 창고에 쌓입니다. 그 창고가 바로 여러분 몸의 지방세포예요. 간세포일 수도 있고요. 혈당치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세포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새끼 제비들처럼 서로 먹겠다고 입 벌리고 난리죠.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이 빤히 보이거든요. 식사 도우미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요. 결국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잦으면 세포와 저 사이에 금이 갑니다. 환대가 냉대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싸늘해집니다. 제 덕분에 세포들이 성찬을 즐길 수 있다고요? 식사 도우미로서 저의 위상이 추락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세포들에게 다가가 봅니다만 그들은 더 이상 짝꿍이 아닙니다. 반짝이던 저의 열쇠가 빛을 잃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제가 아무리 성실하면 뭐합니까? 구실을 못하는데요.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저는 지쳐버립니다. 억지로 뭔가 해보려 하지만 마음뿐입니다. 저는 무능력자로 찍힙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인슐린 저항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저항을 받는 상태죠. 마스터 호르몬이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불행의 팡파르입니다. 요즘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대사증후군입니다. 한국의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네요. 대표적인 현대병입니다.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의 직전 단계를 말하죠.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발병해 버립니다. 그 대사증후군의 밑동이 바로 인슐린 저항이에요. 인슐린 저항이 되면 거의 자동으로 대사증후군이 오거든요. 전문가들이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인슐린 저항의 병리적 의미를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저항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만성병 환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생활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21세기의 유행병인 생활습관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엔 젊은이들도 생활습관병의 공격을 마구 받지요. 이 신중병만은 종류가 다양한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것.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슐린 저항이랍니다. 저는 도우미를 넘어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 지킴이입니다. 수호천사도 괜찮겠네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저에게 충분히 어울리는 이름들이죠. 저만 똘똘하면 여러분은 현대병 걱정 없이 천수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건강 지킴이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 파괴자 짓을 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없지요. 이유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건강 파괴자 짓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똘똘하지 못해서겠죠. 이제 고백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호르몬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특히 제가 스트레스에 민감하답니다. 제 성격이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전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혈당치가 늘 정상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세포들도 그렇고 그때는 서로 협조하며 오손도손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지요. 인간 세상이 문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 식생활이에요. 지금 드시는 음식과 예전에 조상들께서 드시던 음식을 비교해 보세요. 해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화려한 현대식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 음료, 각종 기호식품들, 그 안에는 언제든 저를 노리는 스트레스 유전자가 따리를 튼 뱀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크푸드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쓰레기 식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꽤나 험한 말이죠. 그 결과가 인슐린 저항이자 대사증후군입니다. 정크푸드라는 식품 아닌 식품이 여러분 식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 1세기 이내입니다.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사에서 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지요. 저 같은 호르몬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각종 효소는 물론이고 짝꿍인 세포들도 어리둥절하기 마찬가지고요. 그 변화의 상징물이 정크푸드인 것이죠. 그 식품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몸에 무조건 집어넣고 저더러 처리하라고요. 많은 전문가들, 특히 의료인들이 요즘 들어 저를 자주 비난합니다.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호르몬이라고요. 고지식하다는 핀잔도 듣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네요. 쉽게 체념한다는 구설도 있고요. 현대병의 씨앗, 인슐린 저항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래봬도 마스터 호르몬인데 그런 식으로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꼭 해야겠습니다. 저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똘똘함을 잃고 싶겠습니까? 저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억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큽니다. 판단 주체가 미각 또는 시각 말초잖아요. 편의성, 저렴성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식생활을 지속하는 한 저는 건강 지킴이로서 본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경박한 말초의 유혹을 떨치십시오. 냉철한 이성의 판단을 따르십시오. 꼭 제 생각을 해주십시오. 식품을 선택할 때의 금과 옥조입니다. 혈당치 안정, 몸과 마음의 평화,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니 대사증후군이니 하는 이른바 생활습관병 따위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길이 있거든요. 부디 그 길로 향하시길. 이것이 제가 외람되게 나선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제가 나가서 즐겁게 일합니다. 세포들이 편안히 식사를 합니다. 혈당치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평화롭게 반복됩니다. 저는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비정상적인 대사 인슐린 저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주 경무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마지못해 나갑니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세포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혈액의 포도당이 갈 곳을 잃습니다. 혈당치가 잘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찜찜하게 반복됩니다. 저의 컨디션이 늘 엉망입니다. 포인트는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네요. 그로 인해 올라간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네요. 여러분의 두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겠지요. 방법은 오직 하나, 증언입니다. 일꾼이 일을 잘 못하면 일꾼을 늘려야죠. 두뇌가 저의 고향으로 SOS를 칩니다. 빨리 저를 더 만들어 내보내라고. 저의 고향은 췌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두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죠. 그 결정은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췌장은 즉각 저를 더 만듭니다. 서둘러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증원병을 보내는 격입니다. 일꾼이 많아졌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질 터. 그제야 혈당치가 내려갑니다. 세포들이 아쉬운 대로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것일까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를 잘 뜯어보면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되실 것입니다. 혈액의 인슐린이 많은 증상이란 뜻이에요. 방금 췌장이 저를 더 만들어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혈액에 저와 동료들이 많아졌겠지요. 그것이 바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은 또 다른 불길한 사태를 예고한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 밤하늘의 은하수만큼이나 많지요. 저에겐 영원한 짝꿍이자 하나같이 귀한 고객입니다. 그 짝꿍이자 고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죠. 저는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세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습니다.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가페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이것이 문제일 줄이야. 세포라고 해서 다 귀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블랙 컨슈머 같은, 아니 불안당 같은 녀석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먹여 살리면 안 되죠. 내쫓거나 교화해야죠. 죄송스럽게도 저에겐 그런 못된 녀석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답니다. 세포라면 무조건 부양한답니다.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린답니다. 암세포에겐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주게 돼요. 먹성이 무척 좋거든요. 교활하게 아첨을 떨기도 하고요. 저는 참 바보 같죠. 고지식하다는 핀잔을 듣는 것이 그래서인가 봐요. 마스터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할까요? 그럼 암세포들은 저를 무척 좋아하겠네요. 고인슐린 혈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혈액에 제가 많아지면 저의 일은 분명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저의 바보짓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 암세포들이 한층 극성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겠지요. 암 발병률이 쭉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양세포의 비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를 대놓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저의 또 하나의 별명이 되어버렸답니다.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별명이죠. 제가 그 몹쓸 병인 암을 키운다니요. 자괴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래봬도 명색이 건강지킴이인데 그런 식으로 야유해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군요. 사실이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별명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천적 중 하나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 인슐린 저항을 거쳐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잖아요. 제가 종양세포의 비료가 된 데에는 이 녀석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암에 더 가깝다는 연구가 있군요. 물론 설탕 같은 정제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에는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는 작자는 무척 많습니다. 정크푸드라는 험한 용어로 묘사하는 이유예요. 저만 코너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항상성의 의미가 새삼 각인되는 순간이네요. 여러분의 혈액 안에 포도당이 정해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저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부터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두뇌가 저의 고향에 SOS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면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고심 어린 고언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건강은 좋은 음식이 여러분 몸 안에 만들어 놓은 향기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빼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빼내야지요. 무첨가 식생활이 그것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써야만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무지 또는 위선 아니면 탐욕의 발언입니다. 첨가물 없이도 얼마든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첨가물을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식품에는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류 요리사의 레시피에 조미료, 향료 따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첨가가 어렵다면 일단 저첨가라도 모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네요. 비용이 더 든다고, 생활비가 올라간다고. 그런가요? 정말인가요? 생애의료비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꽤 오래전에 1억 원을 넘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집에 4억 원이죠. 국민 전체로는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이 돈은 국민이 건강하면 지출할 까닭이 없는 비용입니다. 무첨가 식생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이 금액보다 많을까요? 길게 보십시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착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비용이 그다지 더 들지 않아요. 요령이 생기거든요. 건강 전문 호르몬으로서 저는 가공식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나쁜 가공식품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 몸통이 식품 첨가물이지요. 이 세상의 가공식품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제품과 업체 돈벌이를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지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시는군요. 여러분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오늘의 식품 첨가물 만능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 지킴이인 제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이런 풍토에서는 제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저를 부쩍 섭섭하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미각입니다. 왜 여러분은 미각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호르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여러분이 미각 말초에 휘둘리실 때 몸 안에 있는 저희 호르몬들은 고통의 계곡에서 신음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네요. 식생활이 습관이라서요. 하지만 습관은 한번 익히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식생활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 혹시 장 보러 가셨다면, 식품 매장에 계신다면 가공식품 라벨을 꼭 살피십시오. 식품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다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친환경 식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제법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행동이 모이면 앞으로는 일반 매장에서도 쉽게 무첨가 제품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소연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드리는 충언이었습니다. 사회 안녕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수호천사 인슐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가공식품부터 끊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호르몬들, 특히 인슐린을 생각하면서 입에만 즐거운 음식을 먹지 말고 호르몬들이 좋아하는 음식, 진짜 음식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도 되찾아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